종합특검이 대북 송금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개입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의혹을 폭로한 서민석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와 통화한 녹취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저 소식 여도영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이 권력을 오남용하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되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와 관련해 관련 단서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26년 3월 초순경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하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입니다.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와 자신이 나눈 통화 녹취 파일 원본을 서울고검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서 변호사는 녹취 파일의 자깁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 측에서 먼저 방조범으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녹취는 맥락이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이유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지난 2019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건넸다는 주장은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종석 국정원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 리호남이 그때 필리핀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점에 제3국에 있었다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연어 회덮밥을 직접 가져다 줬다는 교도관의 증언도 나온 바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미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오늘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당시 필리핀에 없었던 게 확실하다고 증언했습니다. 2019년 7월 23일 4일 동안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게 일생일대 최대의 임무를 부여받고 제3국에서 그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마치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증거를 흔드는 증언입니다. 이 원장은 지난주 국정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제3국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사용한 여권은 본인 본명 여권이었습니다. 위조 여권이 출입국 확인을 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에 대해 이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제기했다가 배척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이번엔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던 여권과 출입국 기록을 국정원이 꺼내든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관련해 교도관들의 국정조사 증언을 회의에서 공개 언급하며 공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교도관님, 5월 17일 그날 직접 연어 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검찰 1층 성사에서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진짜로 피가 거꾸로 쏘았습니다. 다만 박 검사는 JTBC에 리호남 여권이 10개가 넘어 출입국 기록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는 박상용 검사 관련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 뉴스가 뭐였냐면 이게 서민석 변호사, 녹취록을 공개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오늘 서울 고검에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을 박상용 검사 측은 짜깁기 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통화 녹음 파일 원본을 고검에 제출을 하고 고발인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시다시피 박상용 검사는 뭐 증인 선서 안 하고 그 회의장에서 쫓겨나는 상황들도 연출이 되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SNS에 글 쓴 게 또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의 일련의 행동들 예.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렇죠. 박상용 검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왜 내가 소명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걸로 엮어가지고 저 위증죄로 고발하고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 거기에 내가 어떻게 껴주겠느냐. 예. 공소 취소 안 한다고 약속하면 내가 선서하고 증언도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세상에 어떤 검사가 법률가가 자기 피의자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옛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면은 피의자들 중에서도 나 기소 안 한다고 약속하면 내가 선서하고 증언할게요, 말할게요, 진술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딱 그 꼴을 제가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그런 글을 써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래가지고 뭐 박상용 검사가한테 만약에 내가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대북송금 사건 당시에 예. 그랬더라면 저는 어차피 당신 뭐 다 엮어서 조작하고 별건까지 엮어가지고 이재명 기소하려고 할 텐데 내가 거기 왜 하겠느냐. 당신 이재명 기소 안 한다고 약속을 하면은 내가 출석하고 진술하겠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그 당시 박상용 검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네.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죠. 네, SNS를 통해서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김규현 변호사의 문제 제기만큼이나 박상용이라는 검사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 뭐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하기 그 이상으로 모르겠어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그것도 현직 검사가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속보로 나온 내용처럼 직무정지가 지금 명령이 법무장관 이름으로 됐는데 2차 종합특검에서 말이죠. 이 일련의 과정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의 그 지휘 라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부장 검사, 뭐 부장 검사, 차장 검사, 지검장, 뭐 이런 검찰총장 등등등이 쭉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까지 연결을 시킨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 과정을 2차 종합특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에 대한 회유, 지시, 방조한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게 특검 측의 설명입니다. 이게 누가 방조를 했느냐? 윤 전 대통령 혹은 김건희 이 사람들이 쌍방울 사건 보고받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회유, 지시, 방조 정황을 특검 측에서 포착했다. 그러니까 최종 윗선으로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를 지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을 포착했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2차 종합특검이 이 사건을 가져감에 있어 사실 우려하는 법률가들이 꽤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예. 왜냐하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냐 이게. 그렇죠. 예, 그게 관건이었거든요.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련이 되어 있어야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에 뭔가 관여를 하고 진술 조작을 하는데 지시를 하든 관여를 하든 해야 이게 수사가 되는 건데 네. 만약에 그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사 권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럼 그렇죠. 나중에 지금 공소 기각이 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안 될 수도 그렇죠. 있다. 그래서 예. 사실 저는 가장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2차 종합특검법을 개정해서 이거 아예 명시적으로 수사 대상에 박아주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가 빼박으로 여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그러면야 뭐 안전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그게 어떤 식으로 사건 수사가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게 23년 5월 17일 정도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징계 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5월 17일 정도 전후까지가 징계 시효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징계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남은 거는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를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서울신문에서 만든 그래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련의 상황들을 쭉 보시면 됩니다. 2024년 4월부터 시작해서 뭐 25년 7월, 9월, 10월 그리고 뭐 4월 2일 2차 종합특검의 사건이 이첩되는 일련의 상황들까지 쭉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저 사이에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사이에 있었던 그 녹취들이 조각조각 공개가 됐었던 것이고 그것을 전체 분량을 원본 파일을 서울고검에 서민석 변호사는 제출을 했고 고발인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다 보신 것처럼 지난 그 금요일에 이 조작기소 국조 이 특위의 전체 회의장에 뭐 여러 증인들이 나왔어요. 박상용 검사도 현장에 있었고 뭐 본인만 증인 선서를 안 했었죠. 이 증인 선서를 안 하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퇴정을 명령했고 쫓겨나는 장면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으로 법무부의 공지사항 나온 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해당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해당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라는 공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고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점검 TF를 통해서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박상용 박상용이 지금 나와 있었을 때 저 태도도 문제지만요.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말든. 근데 저 장면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막 째려보고 내려보고 막 별짓 다 하다가 그 쉬는 시간 중간에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 가가지고 형님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중립 훼손이라고 좀 보고. 그 현장에서? 네, 현장 오늘 아침 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단독으로 뭐 영상에 보면은 가서 국민의힘 의원이랑 번호 교환하고 거기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또 우리 그러니까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마치 그 민주당 의원들을 마치 깔보듯이 내려보고 가가지고 막 이름표 확인하고 그따위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중립 훼손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일단 이 박상용에 대해서 저와 저희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주 화요일 날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하고 이제 오늘은 2차 종합특검에다 또 고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수사를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이제 이런 정치 검사들을 바라보면 국민들도 좀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근데 뭐 사건의 월계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앞 전반부에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곧 징계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5월 17일 이내에 아마 법무부가 징계를 하겠죠. 근데 그 징계가 나오게 되면 뭐 징계에 딱 결정이 되면 또 박상용은 뭘 할까?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무슨 본안 소송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방식의 여론을 어지럽히는 작업들이 또 이루어지고 이게 또 언론으로 하여금 소위 박상용 띄우기밖에 안 되는 보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박상용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게 지금부터 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검사를 또 정치인으로 만드는 공식처럼 윤석열을 만들었던 공식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에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이에요. 오늘 한겨레에 아침 햇발이라는 칼럼이 있거든요. 손원재 논설위원이 쓴 건데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을 꿈고 쓸 박상용 검사를 기다리는 것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딱이네. 보여주는 행태가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검사로서 굉장히 그 출세 그 라인을 잘 탔던 검사, 그리고 뭐 특수부 수사를 통해서 뭔가를 더 성과를 내고 싶어 했던 검사, 그 검사가 어떤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문제가 있는 수사를 했을 때 과거 그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을 때는 이게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오히려 그게 훈장이 되고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라는 내용이 이 아침 햇발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칼럼의 주된 내용은 윤석열 한동훈처럼 하고 싶어도 넌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취지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활동했던 그 환경과 이 박상용 검사의 환경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때는 윤석열 자체가 갑자기 무슨 범죄 혐의자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박상용 같은 경우는 지금 명백하게 범죄 혐의자고 징계를 받을 거고 수사를 받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윤석열, 한동훈처럼은 안 될 것 같고 뭐 임성근이나 김현태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약인데. 갑자기 선글라스 생각이 나는데 그 김기현 변호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박상용 검사 관련된 이야기를 쭉 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앞서 2차 종합특검에서도 얘기했던 그 윗선으로 가는 방법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박상용이 입을 잘 열지 않으면 사실 위로 타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박상용한테 먹이를 안 주고 그냥 빨리 수사로 전환해가지고 타고 들어가는 게 필요해 보이고 지금은 이렇게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평검사들 사이에 단톡방 만들었었다는 것도 나온 마당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옛날 윤석열 특수부의 스타일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걸 수사한다면 오늘 아침에 그 핸드폰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었을 겁니다. 벌써. 예. 이 수사는 속도거든요. 그래요. 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기왕 2차 종합특검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예, 소리 소문 없이 그런 거에 빨리빨리 착수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당장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을 어떻게 했다라든지 24자리 비밀번호가 있을 수 있죠. 또 그런 거 볼까봐 좀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아마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그런 많은 수의 핸드폰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단톡방이 나왔다는 뉴스가 뜨면은 예를 들어 9시 뉴스에 그게 나오면 그거 본 수사팀은 출근해야 돼요. 9시 뉴스 들으면서 출근해서 당장 이제 자정되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만들어서 당직 검사 당직 판사 깨워야 되고요. 그리고 새벽에 영장 발부 받아갖고 아침에 치는 거예요. 원래 수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보여서 아쉽다. 좀 저 윤석열, 한동훈이들이 잘 하던 초식인데 그럼 우리도 해야죠.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지금 이 단일 사건만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다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박상용 씨 관련된 사건은 아까 이제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잘 말씀해 주신 대로 2차 종합특검법의 2조 1항 13호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하게 했다라는 범죄 혐의를 소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만 있겠습니까? 아유, 거의 김건희는 전화기를 밤새 들고 다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약간 상황극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여보. 여보, 이 박상용이가 아주 잘한단 말이야. 근데 그 상용이 말고 다른 사람도 있거든.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주물러야 될 사건이 수천 수백이라고 이걸랑. 이걸랑. 너무 모르니까 더 전화기나 내놔봐. 그 상용이 제대로 하라 그래. 그리고 왜 김정수, 김혜경 거 안 하고 내 거만 하라 그래. 물어봐요.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전화기 내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사건 숫자가 워낙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까지도 2차 종합특검이 다 해야 되는데 반드시 뿌리 뽑으려면은 이 수십 수백 건까지 다 다뤄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 종합특검 관련해서 이제 보충해야 될 특별법이 있다면 그 얘기를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다른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들은 좀 뭐랄까요, 미리 좀 준비해서 바꿀 수 있다면 바꾸자라는 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공소 사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 북한 공작원 리호남, 이 사람이 필리핀에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중요했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작 사건 조작 기소 국정조사 전체 회의에 나와서요, 관련된 얘기들을 했어요.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 평화 국제대회에 왔냐라는 이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안 왔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공소 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왔느냐 안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동안은 이걸 뭉개고 지나갔었잖아요. 그런데 현 국정원장이 자료를 근거로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공소 사실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박상영 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유죄 나오지 않았냐라고 우기는 것인데, 근데 지금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나왔다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다가 그럼 리호남이 그럼 그때 필리핀에 왔냐 안 왔냐도 법원에서는 뭐 왔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유죄를 했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사실 그 근거라는 것이
그 관련자들의 만났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인데 그 사람들이 다 진술 세미나하고 막 이제 진술을 회유하고 막 이런 정황이 나온 거잖아요. 뭐 딸에게 무슨 오피스텔을 뭐 그렇죠. 해줬다 등등등. 그러니까 예. 결국에 리오나름을 봤다는 만났다라는 사람의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다 진술들밖에 없었으니까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나와가지고 리오남은 그때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예.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장이 없었다라고 말한 건 그 자체로 엄청난 무게감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거고 심지어 이게 거짓말이면은 국정원장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럼요. 선서를 했으니까. 선서하고 한 말이니까. 선서하고 한 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전제가 뒤집어지는 거라 일단 요거 정도로도 재심 청구가 한번 가능할 이화영 전 거라고 부지사 저는 입장에서는 예, 봐요.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박상용 검사뿐 아니라 쌍방울 수사팀 쪽에서 본인들이 진짜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물증을 내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네. 예.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사실 이제 지난 국정조사에서 되게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진술들도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네. 박상현 씨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연어 술 파티 없었다 이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게 연어 이제 회덮밥 이런 걸 먹었다는 거였는데 그 교도관이 내가 직접 받아다가 갖다 줬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박상현 검사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먹을 거 준다고 해서 자백하는 피의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연어술 파티를 통한 진술회유가 없었다는 걸 내가 분명히 말하겠다. 이런 또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교도관들이 연어회덮밥을 직접 받아 가져왔다는데 통상 피의자 식사는 검사가 비용을 낸다. 누가 결제했는지 따져보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 이게 결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내가 냈냐, 네. 누가 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범 간의 진술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원래는 그 공범은 아주 이 말 맞추기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도 층을 분리하거나 동을 분리하게 하나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다 엄격하게 공범 간의 동선 자체를 아예 분리해요. 그래서 출정을 갈 때도 구치감에 딱 이렇게 수감될 때도 완전히 분리해서 하게 하는데 아니 검찰 수사받는데 같은 방에서 놓고 창고 같은 조사실에 놓고 밥 먹으면서 뭐를 거기서 먹은 게 뭐가 중요해요? 연어를 먹었든 고기를 먹었든 공고기를 먹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범들을 거기다 한 장소에 몰아넣고 식사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다라는 게 본질인데 밥값을 누가 계산했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밥값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요. 변호인들이 도대체 네가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때 당시에 밥값 누가 냈는지 네가 그럼 법인카드를 냈을 거 아니냐. 법인카드 네. 결제내역 내놔라. 이러니까 저 사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하는 중인데요. 제가 이 박상현 검사의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없었다고 처음에 막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기다 갖다 대잖아요. 반증을 하면. 네. 그러면 또 다시 그거 말고 딴 얘기를 옆에서 하는 거예요. 이 연어술 파티도 원래는 없었다고 자기가 막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교도관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직접 받아다 줬어. 사실 그건 누구도 반박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없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결제 누가 했는지 따져보자. 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여러 번 당했거든요. 요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이런 캐릭터. 네. 떠오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저도 오늘 그죠? 떠오릅니다. 지금. 처음에 떠오른 네. 사람은 이거 제일 최초에 나왔던 정치권에 나왔던 사람 양심이 불량한 약간 이준석. 본질을 호도해가지고 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야기하다 보면 논쟁의 논점이 흐려져 버려요. 그 다음에 한동훈. 두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 두 캐릭터를 겪어가지고 박상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논점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참고로 이준석 의원은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무슨 뭐 그 이렇게 비염 때문에 이렇게 수술한다고. 그렇군요. 네, 그 선거 이제 유세를 앞두고 아마도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이제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KU를 기원하고요. 네. 최근에 캐릭터가 많이 이렇게 좀 더 바뀌었죠.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지금 박상용 검사는 단순 직무 정지나 감찰을 걱정할 때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2차 종합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 개시를 하는 모양새고 오늘 쌍방울 대급송금 진술회유 사건의 이첩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느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건이 정말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윗선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박상용 검사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는 내용에서도 윗선의 이름을 정확히 밝힌 게 있었었고요. 실제 지난 국정조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이 박상용과 같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를 자백하는 내용도 사실은 이제 진술을 했었었고요. 실제 그 위에 누구가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가 정확히 나왔잖아요. 이제 윤석열이 당연히 맨 정점에 있을 것이고 그 아래 한동훈 뭐 장관 계속 자기 안 불러준다고 막 난리 쳤는데 이제 기다리세요. 이제 금방 본인에게까지 이게 올라갈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게 조직적으로 검사 조직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지금 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이제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건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권영빈 특검보가 오늘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 사건 이첩과 관련해 저희는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 설명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지난달 하순 고검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말하는데 그 문맥에 따르더라도 기본적으로 뭔가 정황 증거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했다. 이 정도는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의미는 이게 단순히 그냥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 해당할 만한 그러한 어떤 직접적인 단서를 발견했다라고 의심되어서 네. 이첩을 요청했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에 서울 고검에서 TF에서 이 사건을 감찰을 벌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감찰 마무리 국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감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본질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노영희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조그만하게 이 박상용 검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박상용 검사는 부부장 검사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40대 초반, 당시에 40대 초반의 검사, 부장 검사도 아니고 부장 검사 밑에 있는 부부장 검사 일개 검사, 평검사 개인이 이거를 했을 리가 만무하고 녹취록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건을 덮어준다라고 하고 사건을 막는다라고 하고 그런 어떤 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윗선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는 그리고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 자기가 어떤 오더를 받았다는 얘기를 수시로 했었었고 서민석 변호사도 그 윗선에 있는 자기가 변호를 이제 사실은 사임을 당했잖아요. 아 검찰청사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러고 났는데 검사장한테 전화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녹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얘기로는 이 박상용한테만 전화 받은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부장과 그 위에 있는 검사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사임한 이후에 거죠. 네. 그러면서 내용이 뭐였냐? 좀 이거 계속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근데 변호사한테 그것도 사임한 변호사한테 윗선에 해당하는 검찰청 간부들이 이렇게 특정 피의자에 대해서 사건을 변호해달라고 한다는 말이 것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우호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고 싶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이 절로 듭니다. 게다가 서민석 변호사하고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변호사님 보고 사실은 그 당사자가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들이 그런데도 맡아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변호사 하시면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당연히 안 넘어올 사람처럼 보이긴 하죠. 아니 넘어오게 할 만한 그게 없어요. 네, 그 큰 사건은 안 맡았다 큰 이건가요? 사건 많이 맡았는데요. 네, 저희는 타협이 불가능한 사건들을 맡았어요. 오히려 사건을 더 키워. 타협이 불가능한 사건들이어서 안 되고요. 딱 하나 그냥 일반 검사가 요거는 협의해서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평검사 한 분이 적극 오히려 노력해 주셔서 고마웠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수원지검 당시 형사 6부가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문제였다고 저는 보는데요. 처음에 이 박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건을 맡게 됐는지 그거 아세요? 아, 어떻게 사건을 맡게 됐는지 잘 몰랐습니다. 네. 너무나 궁금하네, 갑자기 들으니까. 네. 이 사람이 원래는 수원지검에서 감찰 업무를 맡았었다는 거예요. 아. 처음에 형사 6부에 가지 않았었고 무슨 감찰 업무였느냐? 형사 6부에 그 당시 수원지검에는 형사 6부에서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이제 수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무슨 압수수색이었냐면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그렇겠죠. 있었겠죠? 네. 근데 그 내용이 쌍방울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방울에 있는 B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형사 6부에 있는 수사관 A라고 하는 사람하고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통을 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확인이 이제 안 돼가지고 완전히 낭패를 본 거죠. 그래서 2022년도 그때 당시에 이 박상용에게 네가 이거 수사 좀 한번 해봐라. 도대체 누구랑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진짜 쌍방울의 그 임원이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검찰 수사
저기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실제 형사 육부에는 그 사람하고 아는 사이고 친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리 수사 정보를 흘렸더라고요. 그거를 박상용이가 수사를 하는 와중에 아마도 수사를 잘했다고 자기네들끼리 좀 칭찬이 오고 갔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 형사 육부에다 갑자기 꽂아 넣었다는 거예요. 야, 그런 또 전사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수사 정보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은 실형 2년 선고받았어요. 아, 실형 선고도 네. 받은 상황이고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건데 결국은 이제 청와대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어떤 방식으로 검찰과 짰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명 작업이라는 것이 2차 종합특검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추정입니다만은 수사의 결이라는 건 나중에 봐야겠지만 일단은 큰 그림이나 갈래를 탄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몰아가는 방향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쌍방울 사건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주가 조작 사건이 메인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죠. 그런 식의 구중 증거들이 금감원이나 국정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노린 제3자 뇌물 사건으로 확 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기로에서 누가 이런 선택을 하도록 예를 들면 그 지시를 하고 공모를 했는가라는 과정을 밝히는 게 핵심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의 관여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합특검에서 사건을 이첩 요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물적 증거로 남아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워낙 이 관여했던 사람들이 수사를 했던 특수부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한동훈처럼 비밀번호를 뭐 16자리로 해가지고 까먹었다고 오리발 내밀거나 네. 이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인멸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적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때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네. 아니면 그 수사를 보조했던 수사관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약간 직접 관여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수사를 통해서 뭔가 유의미한 어떤 수사의 네.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박상용이라고 한 사람이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찐윤 그 핵심의 라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찐윤 핵심 라인들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로 가가지고 대장동 사건을 하고 그거보다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수원지검으로 가고 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대장동 사건은 뭔가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원지검은 뭐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차장검사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바뀌어버리고 그랬어요. 수사 성과가 막 위에서 압력을 넣었는데 네. 뭐가 안 되니까 아니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수원지검에서 뭔가 무리하게 만들려고 설계하려고 하다가 이런 어떤 대북 성금 사건을 만들어낸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충성하게 만들고 뭔가 오버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중앙지검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찐윤이고 자기네들은요 이 옆에 있는 격가지를 들어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라인으로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사실은 배타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바깥에 바로 그 옆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 진입 욕구가 있겠죠, 당연히. 네. 거기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되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은 이 핵심 라인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정말 아주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뭐가 안 나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바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성과를 내야지만 내가 이 눈에 들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더 미친 듯이 더 오바를 하게 되는데 네. 그게 바로 박상용의 심리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완벽한 그 특수부 라인이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특수부에 있었던 적도 처음에 없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윤석열 라인은 항상 우리 선골 아니면 아무도 안 쳐줘. 특수부 아니면 사실 검사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태도를 맨날 보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내가 뭔가 권력의 코어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안 껴준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처럼 그냥 어차피 안 됐나 보다. 그러고서 시작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네. 포기하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별 난리를 다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 후자에 속했던 사람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애걸복걸하는 그 모양새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오버해가지고 윗선
윗선에다가도 내가 이거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요. 결국 그렇게밖에 네. 안 보여요.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수사하는 검사와 지휘부가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가 결국 아예 달라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이란 구조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주범이 올라가면 김성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김성태가 그룹의 대북 사업의 호재를 앞세워가지고 계열사 주가를 올리고 주가 조작으로 부당 이득을 일으킨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타고 올라가서 경기도를 김성태가 이용한 그림이 되기 때문에 김성태가 주범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뇌물 사건으로 가게 되면은 대북 사업은 이퀄 이재명의 방북 정치 사업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쌍방울은 종범으로 도구적으로 활용됐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김성태가 종범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마를 누가 탔는가 이런 의심을 지금 굉장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이거는 가르마 정도가 아니라 네. 사건을 날조. 그러니까 뭐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기초 사실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약간 바꾼 게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사건을 아예 창조했어요. 만들어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있었잖아요. 금감원의 주가 조작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대북 송금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보고서가 있었고 또 리오남이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리오남이 필리핀에 부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정원 객관적인 보고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러한 물적 증거는 다 무시하고 없는 진술을 만들어내가지고 또 김성태와 이런 사람들을 회유하고 압박해가지고 진술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재명을 죽이겠다 잡겠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설계가 들어간 어떤 그러니까요. 수사였다라고 보고 네. 만약 이게 정말 이런 어떤 조작 수사, 거의 창조에 이르는 수사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이 사람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예요. 왜냐면 이거는 없는 죄를 만들어갖고 사람을 뒤집어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파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인생을 죽이고 그 사람을 인생을 파탄내고 나는 승진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짚어가 보면은 일단은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김성태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도지사죠. 방북 비용을 받은 장소로 공소 사실을 특정을 했는데 그게 아마도 이제 필리핀에 있었던 아태 평화 번영 국제 대회를 계기로 아마도 줬다고 기술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아나운스를 했습니다. 실제로 리오남이 그 자리에 부재했다라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그런 내용들을 2019년 7월 당시 리오남의 필리핀 부재를 입증하는 내부 자료까지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은 돈을 간 사실 자체가 사실은 부인되는 공소사실의 근간이 흔들리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실 그 당시에 줬다는 게 70만 달러라는 거거든요. 70만 달러를 주는 것도 사실 들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들고 나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것도 힘든데 네. 국정원에서 사실은 그런 거 없었다라고 그때 당연히 얘기를 했었었고 그 자료를 변호사들이 냈어요. 아, 그 법정에다가? 네, 그랬는데 네. 판사가 그거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말로 바뀐 이 김성태와 이런 사람들의 말만 가지고 다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가 자기 페이스북에다 또 뭐라고 썼어요. 리호남이 거기에 없었다라고 해서 돈을 안 줬다는 건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 네. 실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명단에 초청 명단에 본인 이름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국정원에서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제3국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국정원이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 명단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 모르겠냐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여권이나 네. 이런 것들을 다른 타인의 여권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요. 당연히 국정원 요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한 것이고 이게 국정원 단순하게 국정원 문건에만 부재를 증명하는 보고서 문건만 법원에 제출한 게 아니라 실제 국정원 요원이 법원에 나와가지고 진술까지 했었어요. 진술까지 해버렸어. 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런 어떤 객관적인 부재 증명을 하는 증거들은 다 배척해버리고 오로지 검찰이 만들어냈다고 의심이 되는 김성태 진술만 신뢰해가지고 유죄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잘 모르실까 말씀드리면은 검찰이 기소해서 만든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겁니다. 거죠. 실제 리오남이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과학적인 입증은 검찰이 해야 되는 거지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이 할 필요가 원래 없는 사안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네. 있는 거. 검사가 제대로 입증했기 때문에 판사가 오케이를 해줬는지 그걸 받아들여줬는지 네. 검사가 제대로 입증도 안 했는데 판사가 그거를 오케이 해줬는지 어떤 거 같으세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제가 봤을 네. 때는 네. 판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결론을 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은 그 과정들을 정말로 과학적으로 검사의 고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과연 윤리가 봤을까 이런 생각이 사후적으로 좀 많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네. 그때 당시에 그 판사님이 조금 편견을 가지고 사실은 재판을 해서 이 검사의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거나 엄격하게 안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 사건은요, 박상용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판결에 관여했던 판사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신진우 부장의 재판 자체가 여러 가지로 조금 이상한 판결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좀 제대로 좀 탄핵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남국 대변인을 필두로 해가지고 네. 저 아무것도 아닌데 백수인데 민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재판부가 이런 어떤 정치 사건이나 굉장히 민감하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사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공소장만 보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위법성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거든요. 염두에 두고 의심을 네.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의심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인식 아래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딱 이 수사 과정, 이 과정은 덮어버리고 그냥 이 재판정 안에 들어온 것만 판단을 해버려요. 난 모르겠다. 눈 가려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 재판부의 그러한 어떤 재판들도 약간 일종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재판부가 과연 이 사건을 사법부가 과연 이 사건 배당을 공정하게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아까 신진우 부장판사든가 이런 민감한 사건들이 왜 꼭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거는 우리 높으신 분인 우리 백수 김남국 의원께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백수 아닌가요? 전 국회의원. 현 백수 전 국회의원께서. 그래서 저는 의심되지만 네. 이상하잖아요. 내란 재판부도 왜 식품을 담당하는 그런 재판부로 가가지고 1년 내내 재판이 건건이 배당이 왜 이럴까? 이상한 네. 거거든요. 그리고 국정원 문제를 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당시에 북한 관련 정보수집 부서가 검찰에 목록만 제출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가 총 66건의 원문이 있다는 건데 이거를 당시에 국정원에 파견나온 부장검사가 확인한 다음에 13건만 찍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했고 실제로 수원지검이 66건 중에 그 13건만 압수영장을 집행해가지고 받아들였다는 건데 이것 자체가 유리한 증거만 취사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돋우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 국정원의 수많은 자료 중에 중요한 것들은 비닉 처리를 했다는 거죠. 비닉 처리. 그러니까 숨겨라. 이거는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해라. 근데 그걸 누가 했냐? 파견 나온 검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이렇게 주도했다는 국정원 설명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검사가 압수수색을 나가면요. 딱 이렇게 한정해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압수수색이잖아요. 압수하기 전에 수색을 해야 돼요.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발견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정보가 어떤 압수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망라에서 이 잡듯이 모든 거를 다 뒤져야 돼요. 남의 집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요. 원래 그렇게 압수. 아니, 당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당해봤어요. 그래요? 예. 제가 오해하시는데요. 그때 코이 사건은 실명 계좌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1년 6개월 거의 1년 7, 8개월 동안 아예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조선일보가 터뜨려. 특수부로 사건을 가져가고 얘네들이 사건을 직인지하고 다른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아무 연락조차 없었어요. 그랬군요. 압수수색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끝나버린 거고 무죄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압수가 안 당했다. 예, 압수수색도 아니 전화 연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조차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본질로 들어가면 이게 수색조차 하지 않고 딱 13건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통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 서로 간에. 검찰과 국정원이 이미 요것만 해야 된다. 다 소통해가지고 의사 합치. 네. 통정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미 짜고서 이렇게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유리한 그리고 검찰에게 요 조작 수사하는 데에 불리한 증거는 아예 배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속보가 하나 나왔네요. 뭐가 나왔습니까? 네. 미국하고 이란이 휴전한 다음에 종전 2단계 중재안에 수령했다 이런 게 나오네요. 와 진짜 노영희 변호사님은 거의 리포터의 변호사의 리포터의 아나운서의 이게 중요한 얘기가 정말로 모든 세상의 정보를 다 수집하시나 봐 보니까 지금. 네.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이제 주식 올라가게 생겼네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나는 장대현 대표가 그렇게 치명 가지고 난리치더니 외교 천재 이재명 뭐하냐 이러더니만 이 목소리에 경황됨에 비춰볼 주식 투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화랑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 심리와 저는 주식도 안 하지만 너무 기쁩니다. 노영 변호사님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코인 투자해가지고
코인 투자해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정원 얘기도 했고 금감원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금감원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찬희 금감원장은 저희가 주가 조작에 대해 조사한 부당 이득 금액이 100억 원이 넘고 당연히 굉장히 중죄로 처리될 것이라고 금감원 판단했는데 이거를 수원지검이 제대로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대해서 분석을 금감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계좌 정보나 이런 것들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AI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을 분석하는 분석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아주 고도의 전문가들이 다 이걸 분석해서 보고서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애써 무시할 수 있는 뭐가 있었던 것인지. 이게 더 재밌는 거는 예. 아니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재미고 안 재미고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나라의 국익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주가 조작 사건은 100억이 넘는 그런 종류의 그 이득을 본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사건이 지금 중요해요? 아니 그 폐가망신시킨 그 사건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진짜 이재명이라고 하는 야당 대표 한 명을 죽이는 게 더 중요해요? 당연히 전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네. 대한민국 전체 국익을 따져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거 다 내버려두고 그 사람들 오히려 쌍방울 그 주가 조작한 사람들이 다 무혐의 처리해줬다는 거잖아요. 금감원에서 우리가 자료 다 줄 테니까 제발 압색해가지고 이거 좀 가져가라 했는데도 싫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금감원에서 자료 안 줘가지고 못하겠는데요? 이래가지고 끝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성태의 진술도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김성태가 공범들과 여러 그렇습니다. 진술을 하는데 포인트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네. 이재명 지사가 관여되지 안 않았다라고 했다고 하다가. 이야기를 하고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본인을 접견하러 온 직원들과 여러 관련자들 이야기하면 난 진짜 답답해 죽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내놓으라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며칠 사이에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공범들에게 이렇게 진술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까지 나오는 걸 보면 거기에 어떤 설계가 여기에도 들어갔다라고 볼 저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죠. 예. 진짜 형량 거래는 김성태한테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추정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주가 조작 행위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이익 손실금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되는 사안인데 100억 원대 주가 조작이면 말이죠. 기본으로 5에서 10년 가는 거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은 만약에 추가로 가중 처벌이 되면은 7에서 13년인데 지금 김성태 1심에서 2년 6월에 실형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세요. 훨씬 더 싸게 간 거 아닙니까 지금? 훨씬 네. 싸게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되게 주가 조작을 할 때에 이 실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주가를 띄우고 부양하고 통정거래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자금을 수백억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되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또 추정컨대 네. 계열사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이어지는 범죄다. 이어지는 범죄나 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사실 덮어주는 어떤 대가로 거짓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안부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태평화재단의 이사장을 했던 사람이고 북을 오가면서 대북 사업과 관련된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안부수라고 하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전혀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이 없다. 대북 선거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진술이 바뀌어요. 근데 진술이 바뀌었던 시점에 김성태가 안부수 불러다가 안부수도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안부수 딸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오피스텔 등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든요. 쌍방울에서. 그러면 이것도 안부수의 진술을 바뀌는데 쌍방울과 같이 함께하면서 뭔가 금전적 회유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름에 거론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유도윤 부장검사. 아 그분. 유도윤 부장검사 아시죠? 이 사람이 바로 2023년 2월에 국정원 감찰 부서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사건을 좀 정리해가지고 13건만 가져가라 그러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비닉 처리하고 이렇게 한 사람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 중앙지검에서 일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왜 갑자기 거기다 갖다 박아놨겠어요. 이게 전부 다 라인이 다 연결된다는 거죠. 네,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되고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과 국정원과 금감원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노영희 변호사님? 윤석열.
김건희. 그런 의심을 지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한 거죠. 그때 금융위원장인가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였지? 그 윤석열 이재복? 아니 저도 성함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복현. 네, 맞아요. 다 자기네 라인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40대 50대가 되면 이렇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눈에 선명하게 얼굴이 떠올라요. 그렇죠?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얼굴도 잘 안 떠올라. 그리고 그런 역할극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은 어느 조직에서 나온 사람이겠습니까? 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어떤 디테일한 설계를 다 지시하고 이런 디테일한 설계를 윤석열이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보고 이렇게 뭐 보고는 받았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맨날 술 먹고 밤에 술 먹고 취해 있고 늦잠 자고 술 먹다가 뭐 시상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 좀 늦게 일어나고 뭐 보고하고 결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과연 전 윤석열이 이걸 다 했을까? 저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어쨌든 봅니다. 간에 그 청와대가 요체가 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사정기관들이 한꺼번에 주도 면밀하게 움직일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네. 누구였어요? 한씨 아니었어요, 한씨. 네. 그때 당시에. 그때는 아직까지 황태자였던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도 결국은 충성맹세하면서 자기네끼리 한 팀이었겠지. 자,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 부분은 사실은 입증된 바가 없죠. 입증된 바가 전혀 확인된 바가 없기 지켜드려야 때문에 됩니다. 노영 변호사를 제가 바로 지켜드립니다. 영희 그런 바가 변호사를 제가 없어요, 그 부분은. 영희 변호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직 전혀 거기까지는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씨는 나를 진짜 고소했어요. 명예훼손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불기소 지금 1차 결정 났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더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오희 변호사님 오래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네. 한동훈 전 장관이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국정조사라든가 네. 아니면 유의미한 어떤 혐의, 진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반드시 한동훈 전 장관까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네. 보류. 이런 토대 위에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오늘 서울고검에 고발인 신부로 출석을 한 건데 좀 어떤 경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박상현 검사 등등이 전부 다 자신과의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왜곡된 곡학 아세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해내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선거에 나오려는 것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가짜로 터트린다는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해대니까 서울고검 TF 가가지고 오늘 기자회견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원본이다.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조작됐거나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그만두겠다. 나 그만두겠다. 네. 후보도 안 하겠다. 본인의 청주시장. 명예를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분이 그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전용기 의원하고 우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자료를 5일만 더 먼저 찾았어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장난치거나 자꾸 이렇게 물타기 하는 말은 없었을 텐데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도 진짜로 그 자료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찾은 게 정말로 맞는 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는 사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 본인이 이제 일하는 그곳에 그 젊은 친구가 이걸 찾아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자기가 그걸 녹음했었다는 것 자체도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런 선거 때문에 그런 걸 한다 그랬었으면 우리가 그때 좀 서민석 변호사 욕하고 막 그랬거든.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의심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나는 지금도 뭐 그렇게까지 썩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게 우선은 공천 때문에 이걸 터뜨렸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어려우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뭔지 알겠어. 현실적으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걸 터뜨려도 네. 서민석 변호사님 공천 받기는 어려우세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꾸만 그 동기를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개는 그 사람의 어떤 동기를 의심하고 동기를 꼭 들여다봐야 되는 경우는 진술이 유일할 때. 네, 그러니까 딱 진술 증거밖에 없어가지고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왜 어떤 시기에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진실성을 그렇죠. 따져보기 네.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녹취록이 객관적인 그 당시의 시점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된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서민석 변호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저는 게다가 자꾸 물타기 하는 게 뭐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제안했느니 안 했느니 지금 터뜨리느니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나온 진짜 문장. 그 단어. 내용을 네, 들어봐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네. 근데 서민석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고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해요? 자기가 제안해놓고 만약에 박상영이가 정말로 이거를 제안을 거절하는 내용이었다면 그러니까 그리고 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화나는 게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금 밟았는데 안 밟았다고 뻑뻑 우기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명백하게 이거 지금 이미 나온 녹취록만 보더라도 박상현 검사가 계속해서 10년을 언급하고 2년 6개월까지 뭐 깎아줄 수 있다. 그다음에 본인이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훨씬 더 길게 말을 하고 죽겠다 막 이런 말까지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게 너무 역력한데 이렇게 명백한 녹취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재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선 긋는 거다라고 이런 식의 억지를 부리는지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박상현 검사는 본인이 수사를 받고 감찰을 당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우리 방송에 나오는 그런 패널들조차 그런 말들에 넘어가는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네. 나한테 직접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말하는 변호사 출신 패널들이 이 녹취록에 대해서 뭐 끝까지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는 등 뭐 맞아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방송 안 나갈 때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얘기해. 솔직히 우리 다 아는데 이거 이렇게 내가 나라도 얘기야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변호사들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사냐. 검사들이 난리친다. 그 얘기 진짜 하더라니까요. 뭔 소리야, 진짜. 네. 그리고 본인은 지금 백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우리처럼 재판해봐. 요즘에 좀 어렵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체 녹취록이 이렇게 보도가 된 것들이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우선 먼저 KBS가 보도되었잖아요. 네. 5월 19일자 녹취록.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6월 19일자. 6월 19일자. 예. 그래서 KBS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전문을 다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또 5분 뭐 넘게 되는 녹취록들이 추가로 다 공개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국정조사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공개하는 녹취록은 7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략적으로 박상현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막 반박을 막 즉흥적으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부 이렇게 발췌해서 공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추후에는 반드시 다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 공개를 통해 가지고 뭔가 진실이 가려질 거라 저도 믿어 심지 않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 중에 한 명으로 포함이 되셔 있고 실제로 접견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이화영 전 지사의 지금 입장은 좀 어떤 겁니까? 입장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그 비망록도 다 받고 실제 이화영 부지사뿐만 아니라 그 변호인단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정확히 들었는데 실제 직접 본인에게 박상현 검사가 거래 제안하는 거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본인이 직접 들었다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1대1에. 그리고 옆에 다른 변호사가 앉아 있는데 그 변호사까지 포함한 3명이 있는 자리에서도 박상현 검사가 직접 이화영 부지사에게 거래 제안하는 거를 이 변호사 앉혀놓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를 서민석 변호사가 아닌 제3의 변호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이 박상영이라는 사람이 이 변호사를 되게 신뢰한 것 같이 보인다 자기 말로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변호사가 있거나 말거나 혹은 변호사인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 그래서 실제 그 변호사에 대한 얘기는 지금 많이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변호사도 지금 정확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만약에 이화영 씨가 나 혼자만 이 박상영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박상영도 아니라고 말하고 내 말을 안 들어줄 게 뻔하잖아요. 근데 A라고 하는 다른 변호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 A라고 하는 변호사가 검사와 변호사 관계니까 사실을 말해줄지 아닐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제3의 인물이 그 자리에서 목격자로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은 여기라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그런 게 없이 거짓말하는 거였다고 하면 그 A라고 하는 변호사 이름을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들었어요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맞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서민석 변호사한테도 물어봤어요. 그 A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실제 박상영이 그런 걸 말을 했다더라. 혹시 들은 거 있느냐? 그랬더니 서민석 변호사가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감 중에는 접견을 하기 때문에 접견은 변호사 동석하에 하는 것도
조서 같은 되는 것도 거죠. 작성이 되는 것이고. 거죠. 예, 예. 그런 것도 녹음은 녹음은 안 돼요. 녹음은 안 되고. 예, 녹음은 네.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검사실에서 같이 앉아 있을 때 쓰는 거라든가 네. 피신 조서 작성할 때 쓰는 거라든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여기 앞에 앉아 있었으면 이 변호사가 사실은 이제 작정하고 거짓말 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변호사들 자체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야지 되는데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 변호사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들이 있을 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걸로 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말한다면 저는 그래서 국정조사 네. 중인으로 채택을 해야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고 예, 실제 예. 그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해서 제가 나중에 법무부에다 한번 얘기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노영 변호사님 말씀 듣고 제3의 변호사 아직 실명을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차후에 이제 조사 단계를 보고 나오고 이제 결심하시면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를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상황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실까봐 이해를 돕기에 말하면은 아니 검사가 피의자 불러다 조사하는데 다 적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 조사하다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검사들이 중요한 피의자나 피고인들 조사할 때 사실 조서에 안 남기고 면담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얼마나 많은데. 아니요, 잠깐만요. 네. 얼마나 많이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일반 형사 사건은 면담하는 경우가 정치인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특수 사건에서 많아요. 특수 사건에서 많은 거지. 그러니까, 네. 일반 사건에는 거의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경우도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오라 그러지 밥 사주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렇죠. 딱 한 번 탕수육 얻어 먹었는데 서울 탕수육 얻어 먹었어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니 그래서 김현철 변호사라고 네. 이 사건을 진짜 잘 알고 있는 이제 음. 변호사가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에. 그 변호사가 정확히 얘기를 해줬어요. 설주환 변호사가 항상 입회를 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짜다. 설주환이 입회한 면담 조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검찰이 낸 서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입회자에 설주환이 이름이 들어있다. 네. 그런데 실제 그날 확인을 해봤더니 설주환은 그날 골프 치러 갔더라. 어. 그날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조작된 문서를 허위 공문서 작성이네. 조작된 문서를 검찰 측에서 많이 냈다는 게 이화영 부지사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면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 검찰 조사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특수부 사건이나 이런 데서 있는데 왜 면담 조서에 남기지 않는 면담을 하냐? 결국에는 뭔가 회유하고 맞아요. 원하는 그림을 요구하는 겁니다. 조서에 남길 네. 수 없는 다른 거를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요. 검찰의 출정을 거의 214회를 했대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조사는 거의 뭐 70 몇 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숫자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안 맞고 네. 그다음에 조서 남긴 거는 불과 20회 정도. 아니 더 중요한 건 예. 박상영 스스로가 지금 함정에 빠져들어간 게 하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건 딴 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건데 네. 2023년 5월 24일에 네. 이 박상용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박상용이 하도 이제 뭘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겠습니다. 내가 변호사랑 상의해보고서 진술하겠습니다. 이틀 후에 진술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이틀 후에 진술하겠다. 네. 그리고 네. 6월 25일에 바로 그 다음 날 이거 아까 그러니까 5월 25일에 네. 바로 그 다음 날 서민석 변호사에게 박상영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한 번만 부장님 한 번만 우리 이화영 부지사 만나러 와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어려운 부탁인 거 압니다. 막 애걸복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오늘 아침에 오늘도 만나고 왔는데 이렇게 서민석 변호사가 말하니까 뭐 저 때문에 얘기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딱 말하면서 제가 이 사람을 밤 늦게라도 그러니까 이 서민석 변호사가 안 된다고 얘기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밤 늦게까지 붙잡고 있겠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일 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와요. 자 그러면 24, 25, 26일 날 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봐야죠. 그렇지. 조서가 작성된 거 봐야죠. 봐야지. 왜 나왔는지. 만약에 네. 그때 정말 조서가 작성됐는지 그렇게 되면 그날은 사실은 변호사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석 변호사가 거기 없었을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입회된 내용 날짜에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 말이 맞는지 박상영 말이 맞는지 확인할 실제 수 있다.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서는 조서도 작성 안 하고 실제 이 사람을 뭐라고 압박했는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특수부에서 조사받을 일이 없으시다 대부분 없다 보니까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조사받아본 분들 얘기를 듣잖아요. 본인 경험입니까? 조용히 하세요. 하여튼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이제 면담을 빙자해가지고 맞아요. 예. 서설을 합니다. 예. 오늘 내가 본 사건의 그런 관점과 기준을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남에게 네. 들은 게 아니네. 본인의 네. 경험 때문에. 남한테 들었다니까 이렇게 안 믿으십니까 지금 보니까 법조 출입 기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제 사실은 적지 않은 조서에 남기지 않은 면담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피의자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형성하게 도움을 주죠. 내가 오늘 조사할 내용은 이런 방향입니다. 이러저러해서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인 화법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듣는 피의자나 참고인 입장에서는 야, 나한테 이런 진술을 바라는가 본데? 이런 식의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요. 네. 진짜로 그렇게 되고요. 제가 네. 사실 했던 수많은 아니고 좀 몇 개 있는 그 사건들 중에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로 피의자를 하루 종일 구치소에서 여기 검사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침 9시에 데려다 놓고 밤 12시에 보내고 1시에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서도 하나도 안 적혀놓은 그런 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렇게 조서를 아예 작성을 안 해버린다고 하고요. 또 제가 경험한 기업인들 특수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요. 네. 기업인을 불러놓고 수사하면 이 중소기업이 공중분해된다. 그러면 20년, 30년, 40년 동안 기업을 일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 가족들, 그 가족들 다 날아가 버리고 구속되고 그게 걱정되잖아요. 야.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술을 뭐라고 이렇게 설계한 게 아니라 고민해 보시라고 하면서 네. 조서를 내밀었대요. 조서를 내밀었는데 본인이 답해할 게 거기에 다 적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황당했다라는 거예요. 날인만 하면 되겠다. 그런 네.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특수부들이 과거에 20년, 30년 해 왔었는데 이러한 어떤 수사를 한 번도 처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어떤 진술에 의존하는 협박과 회유에 의존한 이런 조작 수사를 사실 반드시 처벌해야 되거든요. 이게 헌법에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헌법의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8730님이 역시 경험자는 다르다 하셨는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역시 경험자가 경험자는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구교영을 이야기하는 김남국 이야기하는 거 아무튼 뭐셋 다 경험한 걸로 하시고 구교영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루이스님은 구교영 좋아 균형 잡힌 진행. 이런 거 읽어요? 균형 많이 잡혔나 봐요 오늘 보니까. 제레미님도 구교영 기자님 말이 귀에 쏙 돌아오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PD님께서 참 어려워하세요. 여기 이제 댓글에 노영희 김남국 욕설 중에서 에이, 뭔 소리예요? 구교영 이렇게 예. 칭찬만 골라냅니다. 아 그래 우리 또 여기 아직도 아니 하고 있어요? 없어요. 왜 하는 오늘 거야? 없어. 우리 이거 하지 마요. 오늘 없는 진짜 상황이고, 힘들어요. 아주. 오늘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오늘만 우리가 없는 거야? 노영희 사님 욕설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인기가 있으니까 욕설도 따르는 겁니다. 싫어요, 나는 진짜 힘들어요. 아니, 그리고 여기서 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우리가 강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유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족, 지인, 가까운 정치인들까지 사실은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했는데 거기 진짜 네. 나와요. 누구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는데 너가 입을 안 열면 어떻게 하겠다. 그 중에서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이화영 부지사 얘기는 자기 부인을 뭐 잡아넣겠다. 아들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들을 잡아넣겠다. 혹은 법인카드 같이 쓴 누굴 잡아넣겠다. 네. 난리를 쳤는데 거기까지 다 이해했대. 근데 이해찬 대표를 자꾸 건드리면서 이해찬 대표 돌아가신 이해찬 대표를 이해찬 대표의 그 거명하면서 사무실 운영비 뭐 2천만 원 든다 그러면서 음.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졌다. 나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네. 거기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님이 말도 안 되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해찬 대표님이 이미 정계를 은퇴했는데 무슨 사무실 거동이 그때 이 당시에 네. 거동이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무슨 사무실 운영비로 2천만 원을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안 된다는 거는 그 검찰이 한 그렇죠. 행동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걔네들이 말한 그 내용 팩트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얘기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네.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렇게 밝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수사 외적인 측면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이게 사실은 너무나 낡고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잘 먹혀요. 그래요? 김성태 씨 그 접견 녹취록 있잖아요. 외부인하고 한 접견 녹취록인데 그 얘기가 나와요. 김성태 씨 이제 관련 아주 친한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을 막 잡아 놓으면서 너 협조 안 하고 이거 이화영을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괴롭히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네. 처음에 그 사람이 태국에서 들어오게 된 것도 실제 자기 그 매제인지 매형인지 뭐 몇 분지 그
금고지기를 이제 잡아넣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 와가지고도 처음에 이제 협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협조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자기가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 다 이렇게 걸고 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협조한다고 그러니까 다 하나씩 다 빼줬다는 거예요. 실제 이번에 그 노트록에서도 박상용의 노트록에서도 뭐 누구는 2년 할 거를 6개월만 구형했는데 누구는 빼준 이력이 나오잖아요. 그거 플러스 김성태 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친한 그 사람을 잡아 넣어가지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 씨가 접견 녹취록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는데 내가 진짜 치사하고 더럽고 짜증나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누구누구에 대해 가오가 안 선다. 이제 이건 이제 남자 대 여자 뭐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는지가 이제 정확히 나오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면 진짜 잘 먹혀요. 대장동 사건도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요. 맞아요. 유동규의 진술도 처음에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남욱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면서 유동규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유동규가 기소돼야 될 것이 기소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갑자기 어느 순간 보석으로 풀려나고 그러니까 구형이 완전 가볍게 되고 남욱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좀 되다 보니까 예, 어떤 예. 생각 드냐면은 차라리 김성태한테 특검에서도 1차 특검에서 보면은 법조항을 고쳐가지고 조건부로 면책하는 조건을 건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김성태한테 좋아. 지금부터 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할 테니까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라는 사실은 시험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게 현행법에서는 좀 그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 역시 무경험자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 그렇죠. 경험 안 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은 그 사실은 우리 그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심리학에도 밝으시니까 이게 박상용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하는 이유는 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쫄리니까 그런 거죠. 겁 많고 소심한 강아지가 자주 짖는다, 자주 문다. 이게 이제 그 수의사들이 하는 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보세요. 이 박상용 씨의 심리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자기는 정말 코어의 언저리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나를 왜 안 껴주지? 뭐 이래서 막 정말 이렇게 절박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딱 그 자리에 앉혀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충성해서 내 능력을 보여주지 해갖고 막 미친 듯이 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 오버한다. 그러지 말아라. 해봤자 너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자기는 아니라고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더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아래에서 샌드위치 됐다고 자기가 막 자꾸 얘기하잖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화영이 이제 유죄까지 받게 되고 별별 게 이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자기가 너무 좋았던 거야. 하늘 끝까지 올라간 것 같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윤석열이가 비상계엄하면서 완전히 똥볼을 차면서 자기네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제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불안해지고 상황이.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나 혼자만 왜 총대를 매야 되지? 나만 맞아요. 완전히 바보 되네? 이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예요. 이게 네. 박상용이 결국에는 이렇게 막 SNS 많이 하는 게 생존을 위한 아우성 몸부림과 몸부림이라고 메시지.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더해서 이거는 본질은 조작 수사예요, 위법 수사예요. 그래서 그렇죠.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박상용이 계속 이렇게 막 SNS에 나오면서 떠들면서 사법으로 이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야 될 걸 정치 투쟁화하고 있어요. 정치적 사건으로 해가지고 딱 진영 문제로 맞아요. 이거 진영 문제가 네. 아니거든요. 수사를 통해 가지고 딱 확실히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위법 수사냐 아니냐, 조작 수사냐 아니냐 진실을 밝히면 될 문제인데 본인이 완전히 이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치 사건화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예, 게 그래서 우리 박상용 검사님이 보수의 영웅이 됐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네. 커뮤니티를 관찰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 예. 이분이 올린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계엄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해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능을 훼손하려고 했고 이는 비록 1심이지만 내란죄로 평가됐으며 그 계엄 선포로 인해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도 많은 갈등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는데 맞아.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내가 보니까 지금 본인은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내 진정성을 들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건데 이 말을 본 우리 윤 어게인들은
화가 많이 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지금. 윤석열 세력은 지금. 박상용이 무슨 말을 하고 수사를 받고 뭘 이야기하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딱 그거 한 문단에만 꽂혀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놈 못 쓰겠네. 네, 못 쓰겠네가 돼버렸기 아니,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 그리고 이 박상용 씨가 스스로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가지고 나 정치 안 할 겁니다. 불출마 선언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네. 수사 받으면 원래 출마할 수가 없어요.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및 조작 기소인 줄 알았던 이 사건. 이제는 전 정권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수사 개입이라는 거대한 국정농단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의 전격적인 직무정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라 생각되는데요. 특검의 매서운 칼날이 과연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누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윤석열과 박상용 검사의 윗선 검사들 모조리 강력 처벌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특검의 발표와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